미국은 네탄야후 총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기를 안 주면 되는데 미국은 무기는 안 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스라엘은 미국이 어떻게 했던 간에 우리의 목표는 뚜렷하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하겠다. 하마스 전쟁이 끝나면 헤즈볼라를 정리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또 생긴다 이거죠. 하나 확실한 거는 하마스보다는 헤즈볼라가 훨씬 어려운 적이라는 거예요. 획득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전 세계 경제의 지옥이 될 거예요. 가자 지역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지금까지는 북부, 중부를 이스라엘이 완전히 장악했고요. 남은 곳은 남부 지역의 라파라는 곳인데요. 라파라는 도시가 평소에는 25만 정도의 주민이 사는 곳인데 그동안 북부와 중부의 작전 때문에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50만 명의 주민들이 지금 라파와 라파 인근에 모여 있고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정리를 다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인질들이 이쪽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하마스의 사령부가 여기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전쟁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지도부만 촉과낼 수 있다면은 말을 그냥 들어줄 수 있는데 이게 민간인들 피해가 상당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주면서도 그 하마스와 민간인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마스 소탕 작전을 하면은 민간인 피해가 너무 극대화되니까 미국은 말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미국의 말리는 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마스의 세 번째로 높은 지도자를 제거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넘버 1, 넘버 2까지 다 제거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하마스 사령부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국이 못 막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끝나지는 않고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을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인질 가족들. 인질 가족들은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인질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반대로 바꾸는 생각에서 내 가족이 지금 잡혀있다 생각하면은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빨리 휴전을 하고 가족들을 빨리 끄집어내고 싶겠죠. 그러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주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어요. 하마스에. 너무나 비통하게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중단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이처럼 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남쪽에는 가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쪽에는 누구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냐면 레바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거기에 헤즈볼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은 남쪽에서 가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쪽 국경에서. 근데 이제 북쪽에는 헤즈볼라가 있는데 가자의 하마스의 전력이 북쪽의 헤즈볼라의 전력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자가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헤즈볼라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남북 가르는 휴전선의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총 4km를 비무장지대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직접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곳이죠. 물론 이제 북한은 그 비무장지대가 거의 무력화된 상태지만 우리는 그걸 지키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개인 화기밖에 못 갖고 들어가거든요. 중무장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발적 충돌을 막고 좀 안정적인 평화적을 구축하게 한 건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한테 원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헤즈볼라가 쉽게 말하면 그러한 비무장 없이 거의 국경도 지금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 너무나 가깝게 헤즈볼라가 무기를 다 배치해 놓고 있으니까 양쪽이 교전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 8만, 이스라엘에서는 한 8만이라고 그러고 보통 밖에서는 23만까지 얘기하던데요. 이 주민들이 지금 자기 북쪽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다 피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국가가 들어가려면 주민들을 다시 북쪽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헤즈볼라가 계속 지금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스라엘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헤즈볼라에 뭘 요구하냐면 북쪽으로 리타니 강이 있거든요. 리타니 강으로 올라가라, 북쪽으로. 그래서 여기를 비워야지 안전지대를 만들자는 거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은 그건 니네 얘기고 그건 우리한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못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마스 전쟁이 끝나면 헤즈볼라를 정리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또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쪽의 화근인 하마스는 제거했으면 이제 북쪽의 화근인 헤즈볼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 밀어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남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헤즈볼라와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라마단이라는 기간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라마단을 우리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보통 시간이 하냐면 그 새벽에 동트기 전에부터거든요. 동트기 전부터 해가 지는 일몰 때까지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아침에 요즘 보통 한 5시 반 되거든요. 그러니까 5시 반 전에 밥을 먹어야 되고 저녁에 한 6시 반 돼야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3시간을 단식을 하는 기간이에요. 단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밥만 안 먹는다 생각하는데 물도 안 마셔요. 당연히 커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해요. 못 먹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무슬림들은 지키거든요. 이 시간에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면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고통을 기억하고 저녁에는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무슬림들이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시기예요. 그러면 지금 전쟁이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전 세계 무슬림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생각을 할 거라고요. 이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면 전 세계 무슬림들이 적어도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떠한 폭발적인 일어날 일지도 모르고 적어도 라마단 단식 기간만이라도 사람들이 편하게 단식을 하고 뭔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놔주자라는 게 이제 미국의 생각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래서 라마단 전에 어떻게 해서든 휴전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안 된 거죠. 하마스는요, 휴전을 하고 그 휴전이 결국에는 종전으로 가는 휴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휴전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인질 교환이거든요. 인질 다 내놓으라 이거예요. 인질 다 내놓으면 휴전하겠다. 그런데 하마스 입장에서는 그럼 인질 다 내고 휴전을 하면 휴전 끝나면 또 공격한다는 얘기 아니냐? 왜냐니까 인질 때문에 이스라엘도 지금 족쇄가 걸려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휴전은 휴전이지 그게 종전은 아니다. 그것도 끝나면 다시 전쟁한다는 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맞아서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마스가 어떤 제안까지 했냐면 그래 그러면 일단 휴전을 하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공격할 거라고 보면은 우리가 막아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마스는 지금도 이스라엘 공격 못 받는데 휴전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 미국이 막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믿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그전에는 무조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면은 아랍의 대의를 위해서 많은 아랍 국가들이 동조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동력을 일단 잃었어요. 거기다가 더 아랍 국가들이 참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이 만약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치정부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하마스거든요. 하마스를 좋아하는 아랍 국가들은 없어요. 거의 유일한 예가 알제리고요. 그리고 까타르는 중재자 역할을 하니까 지원한다기보다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좋아하지도 않고요. 소위 말해서 석유가 많이 나는 아랍 국가들에서 하마스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마스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자기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바빠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하마스가 나오는 그룹인 무슬림 형제단은 반왕정이에요. 그러니까 왕정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정에서 좋아하지도 않죠. 그래서 처음에 전쟁이 났었을 때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하마스 지지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지지한다고 그랬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원하고 지지한다고 그랬죠. 그거는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선을 분명히 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아랍 국가들은 마음이 바빠요. 지금 전쟁에 나서가지고 참전을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설 프로젝트 있는데 그거 언제 합니까? UAE도 그렇고요. 다들 경제와 전쟁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는 국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섣불리 이 전쟁에 나서는 그러한 성급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네탄야후 총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으려면 막을 수 있겠죠. 무기를 안 주면 되는데 미국은 무기는 안 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참 양손에 떡을 쥐고 둘 다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한쪽엔 또 그러는 친이스라엘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무기를 준다. 또 한쪽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 서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이스라엘에 압력을 해서 더 이상 민간인 피해가 없게 하겠다 하면서 휴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계속 날리고 있거든요. 미국은 휴전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휴전에 이르는 협상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쟁을 계속하려는 사람들과 휴전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다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고요. 이스라엘은 미국이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의 목표는 뚜렷하다. 뚜렷하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하겠다. 올 연말까지도 할 수 있다고 이미 밝힌 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지금 휴전보다도 어디에 지금 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이러한 네탄야후를 정권에서 끌어내리는 게 더 빠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탄야후 정부의 붕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나오는 얘기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네탄야후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계획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탄야후 정부가 끝나려면은요, 네탄야후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연정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통령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임기가 있고 탄핵을 하기 전에는 대통령이 내려오지를 않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거든요. 그래서 내각 다수당을 이루는 사람들이 난 네탄야후 총리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나 이 연정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의원들이 빠져나오면은 연정이 무너지면서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수당이 안 되니까 그걸 바라는 거죠. 지금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렇고 미국이 무기를 안 주면 되지 않느냐. 안 주면 되죠. 안 주면 이스라엘이 공격할 무기가 없죠. 그런데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선거 기간이 아니라면 극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선거 기간이잖아요.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이스라엘 로비스트로부터 받은 대통령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현재 400만 불 이상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무기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무기 공급을. 그 대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전쟁을 비극적으로 하지 않도록 막아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기를 주는 한 휴전은 어렵죠.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아마 이 정도면 됐으니까 그만할게 라고 하기 전까지는 지금 미국이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2007년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정치학계를 한번 뒤흔든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Israel Lobby and the US Foreign Policy. 이게 이제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 대학 교수와 함께 여러 몇몇 학자들이 공조를 한 건데 이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미국은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미국의 독립적인 미국의 국익에 맞는 외교 정책을 하지 못한다. 그게 이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내에는 오랫동안 미국은 이제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기독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교랑 기독교는 같은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크리스찬들 중에서 특히 어떤 사람들이 강하냐면 이스라엘에 감정이입이 된 즉 시온주의를 지지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40대 이상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오기를 이스라엘 참 불쌍하다. 유대인들 참 불쌍하다.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은 지켜줘야 된다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된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 세대들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두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로비와 그다음에 그리스도교 시온주의자.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의 기층 세력이 됐죠. 후티 반군도요. 하마스하고 헤즈볼라가 목표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거잖아요. 후티 반군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순니파고요. 헤즈볼라는 쉬아파고요. 후티는 쉬아파는 쉬아파인데 헤즈볼라와 달리 12이맘 쉬아파라고 그러는데 후티는 자이디 5이맘 쉬아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쉬아파 중에서도 결이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그래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선은 이스라엘 멸망,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티 반군도 이번 기회에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스라엘 공격에 나선 거죠. 그래서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떠한 형식으로도 관련된 배는 자기네들이
통제하는 바블 만답을 지날 수 없고, 그 바블 만답 해협을 지날 수 없다는 얘기는 배가 홍해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 홍해로 들어가가지고 보통 그 루트로 해서 이스라엘의 에일라트 항구에서 그 물건을 내리거든요. 그거를 아예 그냥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들이 나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배인데 갈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지만 이거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후티가 잘못 알아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배라고 생각해서 때릴 수 모르니까 나 무서워 돌아갈래 하고 지금 다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처음에는 선사들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된 배만 때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로 굳이 안 가는 배는 괜찮겠다고 움직여 볼래다가 사고 위험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다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서 이렇게 빙 돌아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통계를 보니까 2월 달에 유럽으로 가는 운반비가, 운송비가 거의 40%가량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가는 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위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선사들은 짧은 기간 아주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겠지만,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운송비가 비싸지니까 당연히 제품비가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후티 반군을 물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원하는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물론 이란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지원하지 물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후티 반군이 쓰는 무기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란에서 온 거는 명백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란이 민간 어선을 가장해서 무기를 보내다가 몇 번 적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연한 비밀로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지원한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란이 지원하지 않으면 후티 반군도 무기 같은 게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싸움이 미국이 후티 반군을 때리는 것은 결국에는 이란과의 간접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요. 다시 꿰맞춰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를 무너뜨려서 거기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게 이란의 목표예요. 이란이 헤즈볼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하고,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겉보기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폭발적으로 연결되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과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를 지원하는 이란과의 간접적인 대결에서 직접적인 대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양측은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둘이 싸우는 게 서로 안 좋아요. 일단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지금 개입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전선을 높여서 이란과 전쟁을 한다고요? 그건 미국이 하기 어렵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이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처음부터 계획했고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다면 싸울 수 있겠죠. 그러나 계획한 게 아니거든요. 끌려 들어가는 전쟁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전쟁을 한다고 그랬을 때 누군가를 공격할 때 내가 계획을 잘 세워도 그 공격을 실패할 수가 있는데, 내가 공격 계획을 안 세웠는데 언급견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내가 얼마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란은 그거 안 하고 싶어 해요. 미국이나 이란이나 다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확전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란이 지금 그렇게 할 능력도 정신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이란이 사실은 뒤에서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장관이 얘기를 했죠. 미국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 확전하지 않기 위해서. 또 오만에서도 만났어요. 뭘 얘기하겠습니까? 확전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란과 미국이 만나면은 재밌는 게, 저하고 우리 PD가 바로 맞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중재자를 써요. 그게 오만입니다. 오만이 양측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전해요. 왜냐하면 이란이 미국은 상종을 않겠다는 겁니다. 정면으로 상종을 안 하겠다.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아무튼 형식은 그렇게 취하고 있어요. 지금은 양측 다 이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쓰든지 이 긴장 관계를 늦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헤즈볼라가 우리는 이란이 개입 안 해도 우리가 전쟁할 수 있으니까 이란이 굳이 개입할 필요 없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원하니까 헤즈볼라가 지금 쉽게 말해서 간이 부어가지고 이스라엘과 한번 하려고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란이 지원해가지고 헤즈볼라가 전쟁을 하면 이게 전쟁이 커지잖아요. 그럼 이란은 헤즈볼라를 지원할 수 없거든요. 지원하면은 진짜 전쟁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란은 헤즈볼라가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죠. 왜냐면 그러면 미국도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읽은 거죠. 헤즈볼라도. 그래서 헤즈볼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굳이 이란이 끼어지지 않고 이란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쉽게 말하면 1대1로 한번 싸워보겠다, 이스라엘과. 그 결의를 보였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해서 확전이 되지 않을 것이다. 확전 걱정하지 말아라. 난 싸운다. 그래도 굳이 이란이 끼어들 필요 없다. 왜냐면 이란이 끼어들면 확전이 될 거고, 그러면 피해가 너무 클 테니까 그냥 나 한 판 할 수 있어.
난 능력 돼 이렇게 보여준 거죠. 2006년에 둘이 한번 붙었죠. 근데 뭐 이스라엘이 피해를 훨씬 더 많이 주긴 했지만 다들 그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헤즈볼라를 장악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의 무패 신화가 처음으로 깨진 전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전쟁을 두고 이란이나 친 헤즈볼라 쪽에서는 야 헤즈볼라도 못 이기는 이스라엘이 뭐 더 큰 이란은 이런 나라를 어떻게 이겨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하마스보다는 헤즈볼라가 훨씬 어려운 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헤즈볼라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면요, 헤즈볼라가 어찌됐든 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정당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 정당,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두 당이 군사 조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리 말하면 군사 조직이 먼저 있었고 군사 조직에서 정당을 결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당은 지금 레바논에서 정쟁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헤즈볼라와 관계없는 정당들과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한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 그럼 이스라엘이요, 헤즈볼라만 때리면은 헤즈볼라는 고맙죠. 왜냐면 둘만 싸우면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 힘들게 만들 거야 하고 레바논을 때려버리면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은 야 헤즈볼라 니네 뭐하냐, 우리는 싸우고 싶은 마음 없는데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뭐냐 이게 나와가지고 헤즈볼라가 오히려 불리해지죠. 그게 이제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헤즈볼라도 좋을 건 없어요. 왜냐면요, 중동에서 전쟁이 커지면은 전 세계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된다고 해보세요. 핵전이 됐다. 이 전쟁판에서 미국, 이스라엘,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만 들어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원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우디아라비아든 아랍 국가들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숙밭이 되겠죠. 그럼 전 세계 석유, 아직까지 재생에너지에 의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석유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는 60%, 우리가 하루에 쓰는 석유의 60%를 이 지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그 배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동에서 확전은요, 전 세계 경제의 지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더욱 확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를 믿기 어렵다. 미국은 중동에 지금 머리를 쓸 정신이 없다. 왜냐하면 중국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빨리 살 길을 찾아야겠다. 사우디나 이런 입장에서 중국하고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국 눈치 보고 중국하고 안 해?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중국하고 할 건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동의 관계는요, 사실은 미국이 운이 참 좋았어요. 원래는 이 중동 지역이 누구의 동무대였냐면 영국의 동무대였어요. 영국의 동무대였기 때문에 영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2차 세계대전까지. 그리고 영국이 동무대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만 빼놓고 주변 모든 국가들이 영국의 협정국이었어요. 협정국을 다른 말로 하면 보호령이었어요. 영국이 다 봐줄 테니까 니들은 우리가 니네 안보를 봐줄 테니까 그 대신 너희들은 우리 영국과 얘기하지 않고 어떤 다른 나라와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이거를 약속을 했던 게 트루셜 스테이츠 협정국가거든요. 1971년까지 영국이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석유 기술자들 때문에 그랬어요. 바레인에서 미국이 석유를 발견하거든요. 발견을 하고 사실 바레인에서 석유를 발견할 때도 그거 영국이 허락 없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국이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주면 나중에 우리한테도 괜찮겠다 하고 그냥 그래 한번 해봐 하고 봐준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미국이 석유를 발견했고요.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바레인에서 석유가 나면, 예를 들면 우리에서 안양에서 석유가 나면 옆에 있는 과천에서도 석유가 날 것 같은데 지형이 비슷한데?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레인에서 나면서 사우디 저기도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우디를 미국이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그런데요, 석유가 사우디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도 조사를 해봤는데 석유가 안 난다고. 사우디 국왕은 영국화 하고 싶었는데 영국이 2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석유 안 나니까 그냥 미국 애들하고 계약을 하시라. 그럼 계약금을 줄 거 아니에요. 뭐 안 나도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우디가 영국의 거절 때문에 영국과 못하고 미국과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1933년에 발굴을 시작해요. 32년에 계약하면 33년부터 발굴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38년에 사우디에서 석유가 나면서 완전히 입장이 달라진 거죠. 세계 최대 석유가 사우디에서 나면서 미국이 이 중동에 영국을 점차 대체를 했고요. 영국이 힘을 잃으면서 미국의 동무대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중동 지역이. 그 대신 지금도 보면은 영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런 중동 산유 국가들 쪽에 여전히 영국 엘리트들이 많이 있고 영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이쪽 지역이기도 하고요. 영국의 그런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얽힌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아랍-이스라엘 전쟁이죠. 아랍-이스라엘 전쟁인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바로 벌어진 제1차 독립전쟁. 그리고 2차는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가 국유화하면서 여기에 발끈한 영국과 프랑스가 힘을 합치고 그 다음에 이집트가 눈에 가시였던 이스라엘이 영국, 프랑스에 같이 들어서면서 전쟁했던 제2차 중동전쟁. 3차는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한 67년 3차 6.1 전쟁, 3차 전쟁. 그리고 4차가 1973년 이집트가 3차 전쟁에서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기습 공격한 제4차 전쟁. 이 네 번의 전쟁이 중동 전쟁인데 다 미국이 관계가 있어요. 특히 가장 관계가 깊은 전쟁 중에 하나는 2차부터입니다. 사실 1차 전쟁에서 독립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장 먼저 승인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2차 전쟁에서는 이집트를 소련한테 뺏기기 싫었던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이집트를 공격한 거를 막았어요. 공격해서 뭐 전쟁은 사실 이길 수가 없죠, 이집트가. 근데 미국과 소련의 압력으로 물러났고 4차 전쟁이 이제 가장 미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집트가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정가를 대단히 많이 올렸거든요. 그때 패배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었던 이스라엘을 살린 거는 미국이 무기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무기가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고 미국 무기가 들어가니까 바로 아랍 국가들이 석유 금수 조치를 하면서 전 세계가 제1차 석유 파동을 맞았죠. 그래서 뭐 유가가 뭐 두세 배 이상 뛰면서 뭐 전 세계가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이제 미국도 휘청거렸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맺은 게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이루어진 겁니다. 석유를 미국 달러로만 판매하는 지금까지도 미국 달러가 전 세계의 패권 달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중동 산유국이죠. 그 상황들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서로 윈윈하는 정책을 온 거죠. 중동과 미국은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다가 그냥 그만두었던 전 나토 사령관, 사성장군 출신인 웨슬리 클락이라는 전직 퇴역 장성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게 아프리카를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누가 아프리카에 개입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석유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동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보시면 79년에 이란이 혁명이 나서 친미 국가였던 이란이 반미로 돌아서고 그리고 이란에 바로 붙어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소련이 침공해서 소련이 장악을 하게 하잖아요. 79년 12월 24일입니다. 그게. 1980년 1월에 당시 미국 대통령인 카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은 해마다 연초에 국정연설을 하거든요. 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페르시아만 지역은 미국 자원 안보의 핵심적인 곳인데 이곳을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나라가 있으면 군사력을 써서라도 막겠다는 얘기할 정도로 미국의 중동 지역은 자원 안보에 가장 중요한 곳이죠. 미국이 직접 참여한 전쟁으로 대표적인 게 91년 제1차 걸프 전쟁. 사담 후세인이 90년에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면서 유전지들을 장악하고 이쪽 정세가 완전히 뭐 쑥밭이 된 상황에서 미국이 혼자는 들어가지 않고 전 세계 국가들에게 친미 국가들에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연합군을 구성했지만 미국이 주력이었죠. 우리도 이제 그때 병력을 파견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이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전국인데 91년 제1차 걸프 전쟁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제2차 걸프전은 2003년인데 그때 미국이 단독으로 작전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그때 뭐 항상 영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끼어들어오긴 하지만 항상 미국이 주도를 해서 90년대 이후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요? 전혀요. 일단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석유와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막을 수 있는 전쟁인데 미국이 들어올 필요는 없고 미국은 지금 전쟁을 안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뿐이고요. 만약에 이게 상황이 뭐 굉장히 하마스가 강하고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려서 패배 직전이고 그러면 미국이 도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뭐 이스라엘이 어른이고 하마스는 아이인데 이 싸움에 미국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고 말리려고 하는 척은 하고 있죠. 가자 휴전을 3번이나 유엔에서 상정을 했는데 미국은 3번 다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내심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미국의 태도라고 봐요. 지금 현재로서 뭐냐면 하마스는 정리를 하되 민간인 좀 안 다치게 해라. 이게 미국의 메시지라고 봐요, 저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 근데 이제 민간이 안 다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보통 같았으면 그거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었는데 미국 내에서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젊은 사람들과 비백인들 세력들이 바이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달래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마음이 상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9년 9월 14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후시 반군이 드론과 미사일 쏴서 약 1000km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해안에 유전 두 곳을 타격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에 생산하는 석유가 한 10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아부가이크하고 프라이스 유전 두 개가 타격을 받으면서 500만 배럴이 날아가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1980년에 카터가 페르시아만 지역은 미국 자원안보의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미국의 국익을 건드리는 나라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게 그 유명한 카터 독트린이에요. 카터 독트린에 따르면 이게 지금 페르시아만에 미국의 첨예한 자원안보가 걸려 있는 곳인데 무려 500만 배럴이 날아갔잖아요, 하루에. 그럼 미국이 개입해야죠. 그런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우리 미국을 향한 공격이 아니다. 이 사우디를 공격한 거지 미국을 향한 공격은 아니고 다만 사우디가 원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도와주는데 당연히 그 방위비는 사우디가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동안 미국을 바라보던 사우디의 입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더 이상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를 믿기 어렵다. 미국은 중동에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첫째, 미국은 중동에 석유가 필요 없을 만큼이나 미국의 오일 앤 셰일 가스가 있고, 두 번째로 중동에 지금 머리를 쓸 정신이 없다. 왜냐하면 중국을 막아야 되니까. 미국의 생각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은 중국 정책이다. 중동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빨리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중동 국가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제가 세 나라만 얘기할게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가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 석유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석유를 안 쓰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 석유는 쓴다 이거예요. 아무리 안 쓴다고 노력해봤자 최소한 60%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으로 뭐 에너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석유 생산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아예 그건 네 소리고 우리는 아예 화석이 없는 세상으로 갈 거야. 그게 부딪히는 거죠. 산유국들은요. 탈화석연료를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다른 게 있어서 예를 들면 나 석유 말고 다른 것도 팔 게 있어. 그럼 석유 좀 덜 팔고 다른 거 팔면 되지. 이런 나라면 오케이 할 텐데 다른 게 없고 석유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석유를 항상 100을 팔았는데 다른 나라가 안 사서 60밖에 못 판다면 그럼 난 어떡합니까? 나머지 40을 어디서 벌충을 해야 돼요? 다 전부 다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석유 외에 산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산업 다각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PD님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PD님한테 이런 걸 많이 내가 얻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출연자하고 친해져 나한테 주는 걸 좀 적게 줘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다른 PD하고도 친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근데 그 PD가 하필이면 우리 PD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PD예요. 그냥 뭐 그래도 다른 PD하고 놀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왜 걔하고 놀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이 그래 뭐 우리 잠깐 바쁘니까. 근데 야 내가 지금 중국을 잡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중국하고 친한 거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사우디나 이런 입장에서 아니야. 우리는 중국하고 논다고 그래서 너 미국 싫어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가 뭐 특별히 더 중국을 더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있어, 우리는. 그래서 받는 거야. 자꾸만 내가 중국하고 논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반미지?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야,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 뭐 사업한다고 해서 우리가 친중이냐? 아니야. 우리는 그냥 중국하고 하는 거야. 미국이 못하니까 지금 우리는 중국하고 하는 거고, 미국이 또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 러시아하고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안 친하고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하고 다 친하게 지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의 친구가 될 거야. 우리는 다 우리가 도움이 되는 나라는 친하게 지낼 거야. 예를 들면 사우디의 입장에서요. 우리 한국이 우리하고 굉장히 친해.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 친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하고 안 친해야 돼? 아니야. 우리는 친할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나라들은 지금 어떤 말을 하냐면 적이 없는 세상을 얘기를 해요. 경제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 발전해야 되는데 중국이 미국하고 안 친하니까 중국하고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국 눈치 보고 중국하고 안 해?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현재 중동이 무슨 일이 하는지 금방 이해가 가요. 그렇게 중국이랑 교류를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죠. 미국이 9월 9일에서 9월 10일에 G20 정상회담 때 뉴델리에서 열렸잖아요. 거기에서 미국이 주축이 돼가지고
인도 그리고 중동 국가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모여서 뭐를 결정했냐면 인도에서 문드라 항구라고 얘기하는 제2의 항구예요. 문드라에서 물건을 실어서 배로 아랍에미레이트의 푸자이라가 있습니다. 푸자이라 항구에 물건을 내려요. 그래서 그걸 기차로 옮겨 타요. 그래서 UAE에서 기차로 가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요르단으로 거쳐서 이스라엘 하이파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하이파가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내려서 배에다 실어서 유럽으로 뿌려주는.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중국과 실크로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탈리아가 그 탈퇴를 했어요. 그 라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인도, 중동, 유럽으로 이어지는 경제 회랑이라고 그랬습니다. IMEC라고 경제 회랑을 합의했어요. 근데 미국으로 가는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뭐 미국이 개입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 주도를 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겠습니까? 중국의 실크로드를 막기 위해서, 중국의 1대1로를 막기 위해서, 대체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라인 좋다. 우리도 익히 지지한다. 왜냐면 러시아는 인도와 사이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시작해가지고 인도까지 와서 인도에서 이 라인을 쓰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다 좋아. 그거 굉장히 좋고 우리도 항상 지지하고 우리 그런 거 하고 싶어 했어. 그런데 미국은 너네들 왜 거기에 끼어 들어가 있니? 너희들한테 있는 이득은 뭐니? 캘리포니아로 가냐? 어디로 가냐? 그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왜 그랬느냐? 중국의 1대1로를 제압하기 위해서. 중동 국가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은요, 중국을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중동 국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대신 우리 언제든지 하겠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는 중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굳이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니 이거죠. 우리가 뭐 미국하고 아주 열렬한 사랑을 해가지고 우리 미국 없으면 안 돼요라는 뭐 죽을 때까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랑하는 국가여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국제 외교 관계에서 우리는 중국하고 할 건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국 니네들이 우리한테 투자를 하던가.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욕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게 지금 가장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게 해서 경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역대 있잖아요.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오바마 때부터 바이든 대통령 때까지 우리는 중국 잡으러 떠나니까 우리 중동 잠깐 떠날게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중동 국가들이 딱 보기에는 말은 떠난다고 얘기를 않지만 서서히 한 발씩 빼는구나 라는 거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갔었을 때 처음으로 우리는 중동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처음 한 겁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집권할 때와는 지금 중동의 상황이 좀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었을 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거는 예를 들면 중동에서 이란을 콘으로 밀어붙이는 작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동조했던 나라들이 지금 아랍 국가들이었었어요. 이란을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의 중동 국가들은요, 2016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충고를 한 게 홀드 피스라도 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왜 이웃끼리 싸우지? 이웃을 못 바꾸는 거니까. 차가운 평화라도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그 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말대로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차가운 평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2023년 3월 달에 외교 관계를 다시 수립한 것도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산 게 아니에요. 최소한 싸우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바쁘잖아요. 경제 발전해야 되니까.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란과 사이가 나빠가지고 이란이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이란을 지지하는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또 미사일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근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지금은 적이 없는 외교 정책을 하기 위해서 좀 친하게 지내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죠. 아마도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패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상황에 새로운 해법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일 것 같아요. 사우디가 국가 개조 프로그램에 들어갔고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해야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고, 못하면 나라 끝나요. 한국, 중국, 일본이 아시아에 있는데 왜 우리 한국과 관계를 더 좋게 하고 싶어 하느냐. 한국 물건 좋은 것도 알고 있고 한국의 산업화의 역사를 높게 평가해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게 성공을 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사우디 시장을 놓치지 않게 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덤벼들고 있기 때문에 사이는 좋아요. 관계는 좋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체절명이에요.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엑스포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엑스포 우리가 부산하고 리야드가 붙었었을 때 누가 이길 거냐고 그랬었을 때 그냥 저는 다른 말은 안 하고요. 뭐 사우디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다들 중동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절박한 자가 승리한다. 그런데 그때 사우디보다 더 절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우디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우디는요, 엑스포를 안 하면은 왕실의 권위가 흔들릴 정도로.
그리고 엑스포를 왜 하느냐? 엑스포를 하면서 경제 발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9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을 하거든요. 사우디가 무슨 눈이 온다고 동계 아시안 게임을 하겠습니까? 동계 아시안 게임을 네옴 쪽에서 해서 인공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2030년에 엑스포를 하고 2034년에 월드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우디가 국가 개조 프로그램에 들어갔고 지금 바꾸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해야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 성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봐요. 못하면 나라 끝나요. 절박해요. 아쿠아리움 저도 이제 조망도를 봤고요. 말 그대로 산을 둘러싼 지역에서 지하 쪽으로 해서 주거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 이것도 가능할까? 이 네온보다 더 어렵게 보이는데 막 물속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물속에도 어떻게 들어가나? 나중에 더 구체화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겠다. 아카바만 쪽에다. 거기가 이제 관광이 아주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요. 요르단, 뭐 이스라엘, 이집트가 다 가까운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쪽 이게 되려면 이쪽 지역이 또 안정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가사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네옴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모든 프로젝트가 지역 안정과도 연결돼 있고 사우디가 미래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사우디는 그런 얘기 하죠. 그냥 뭐 두바이처럼 신도시 만들면 될 텐데 그 뭐 이렇게 복잡하게 네옴 뭐 어마어마한 거 만들고 아쿠아일룸 뭐 보기만 해도 현기증 나는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만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카피하지 않는다. 두바이가 보여주지 않는 걸 보여주겠다. 사실은 그게 맞죠. 왜냐면 두바이와 똑같은 도시를 만든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럿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두바이를 능가하거나 두바이가 보여주지 않는 걸 보여준다는 것은 창의성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가겠죠. 막말로 두바이하고 똑같은 도시가 만든다면 사람들이 사우디 거기 가볼래? 그거 뭐 두바이 보면 돼. 뭐 굳이 뭐 갈 필요가 있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사우디가 굉장히 창조적으로 틀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이제 성공의 관건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쓰든지 성공할 거라고 보고요. 성공하기를 솔직히 개인적으로 응원해요. 실패하는 것보다 새로운 도전을 하잖아요. 이건 인류사의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성공하는 거 보고 싶어요. 관광 상품이라는 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광 상품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잖아요. 빙어 축제도 그렇고 뭐 한평의 나비 축제 전부 다 관광 상품 만드는 노력하잖아요. 관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입소문 나면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은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처럼 관광 상품이 굴뚝 없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네옴은 관광 산업만은 아니에요. 총체적인 산업인데 성공하면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대단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겠죠. 저는 처음에 이 네옴 프로젝트가 나왔었을 때 미국의 건축가들이 쓴 글을 보고 일단 평가가 허무맹랑하다. 이거는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거지 그게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봤고 또 국내 그 유명한 건축가분들도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말씀 많이 하셔서 좀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능력은 안 돼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하길 바랍니다. 왜 스포츠에 이렇게 목을 매느냐 그러면서 이제 서양에서는 호나우도도 데려오고 그러면서 세계 관심을 끌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스포츠 와싱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안 좋은 이미지를 스포츠 이런 걸로 싣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하고 비판의 눈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와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작년 9월 20일에 미국 팍스 뉴스 있지 않습니까? 팍스 뉴스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때 이거 물어봤어요. 전 세계가 뭐 이거 스포츠 가지고 스포츠 와싱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 무함마드 빈 살만이 얘기한 거 보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뭐 욕을 하든 뭐라든 상관없다. 우리는 중요한 거는 GDP다. 이렇게 해가지고 1% GDP가 오르는데 우리는 GDP가 오른다면 다 하겠다 이거예요. GDP 오른다는 것은 관광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는 얘기잖아요.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호나우도를 영입하면서 얻은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첫째, 사우디아라비아가 프로축구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더 놀라운 건 사우디 발표가 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를 보는 시청률이 2배로 뛰었대요. 사우디뿐만 아니라 사우디 밖에서. 프로축구 팀들은 아시아 챔스 리그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국 팀도 태국하고도 가서 경기도 하고 일본 프로팀이 한국 가서도 경기도 하고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아 클럽 팀들 간에. 사우디아라비아도 클럽 축구를 하는데 이란에 가서 하거든요. 호나우도가 갔었어요. 이란이 뒤집어졌습니다. 호나우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낸 거고 그래서 장난말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손흥민도 데려오고 싶어 할 거라고 봐요. 손흥민 때문에 우리가 영국 축구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로 간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사우디 갈 겁니다.
손흥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국가 경제 발전하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서 사우디 리야드로 한국 사람들이 가면 경기장 채우면 사우디로서는 얼마나 관광으로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서만 유명한 선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니까 아시아의 자랑이기도 하고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올 거고 대단한 거죠.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게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가 프로야구 그 더운데 어디서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실은 야구는 재밌는 게 축구는 전 세계 스포츠지만 야구를 하는 나라는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 주로 야구를 해요. 아시아에서 야구를 대표적으로 하는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이잖아요. 미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나라들이죠. 야구라는 경기가 사실은 처음부터 보면 잘 모르죠. 근데 룰을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경기거든요. 예. 그런데 프로야구도 미국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최근에 다저스 팀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MLB 개막전을 한국에서 하잖아요.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그만큼 이제 세계 스포츠로 막 발돋움하고 있고 관중들이 보잖아요. 뭐 오타니 선수가 와가지고 뭐 난리가 났고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그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남아시아에서 파키스탄 한 팀, 그리고 인도 한 팀, 아랍에미레이트가 두 팀인가 세 팀에서 이게 베이스볼 유나이티드라는 프로 리그를 해요. 거기에 사우디도 끼겠다는 겁니다. 2023년 작년 11월 달에 두바이에서 처음으로 그 경기를 했고요. 이제 리야드까지 포함해서 넓히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우디는 스포츠를 통한 경제 발전 그 일환에서 프로야구도 하겠다는 겁니다. 골프도 하지 않습니까? LIV라고요. 54라는 뜻인데 라틴어로 54 그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우디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GDP를 1%라도 올릴 수 있는 스포츠라면 다 한다. 현재로서는 큰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확정이 되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전을 일단 안 하는 걸 다 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런 말 하죠. 경제는 경제, 전쟁은 전쟁. 둘을 섞어보지 않는다. 특히 UAE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었잖아요. 맺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물어봤어요. 야, 그럼 이거 사실은 UAE 사람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 별로 보기 안 좋고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UAE에서는요. 아니야. 외교의 좋은 관계가 잠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것 때문에 외교 관계를 끊는다 그런 거 없어. 경제는 경제, 전쟁은 전쟁이야. 이미 양측이 경제적으로 너무 얽혔어. 이 관계를 끊기에는 서로 피해가 너무 크니까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 지역이 경제로 다 묶이는 지역이 될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어떻게 해서든지 팔 걷어붙이면서 탈석유, 탈화석연료 산업 다각화로 가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석유를 안 쓰는 세상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상적으로 석유를 쓰지 않고 완전하게 재생에너지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면 좋겠지만 뭐 이번 겨울만 해도 미국이 갑자기 강추위로 테슬라의 무덤이 됐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 것처럼 아직은 불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려면 2050년 넘어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전히 꾸준히 석유에 대한 거는 필요하겠죠. 다만 석유의 수요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들 국가들로서는 피해가 크니까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라도 산업 다각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우디 그 전에 생각하면 어떤 생각입니까? 여성들이 운전도 못하고 가리고 다니고 여성들한테 말 붙인다는 건 말도 못하고 맥도날드 가도 남자 여자가 같이 앉지 못하고 가족 아니면 애인끼리도 못 앉아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발전하겠습니까? 물건이 하나 더 팔리겠습니까? 여자친구한테 줄 수 있는 카드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산업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말도 안 되는 화이트 데이 해가지고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초콜릿 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왜 만들었습니까? 상술이잖아요. 그런 날이 있어서 더 소비가 촉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산하는 사람이 좋고 경제가 발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우디도 마찬가지예요. 다 막아놓고 언제 경제 발전을 해요. 더군다나 여성들은 똑똑한데. 그래서 무함마드 빈 살만이 종교 아닌 종교로 이슬람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권력을 썼던 종교인들은 이게 사우디 자신들이 지켜왔던 게 진짜 이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왔는데 무함마드 빈 살만은 우리 그렇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도 운전도 시키고 여성들이 운전하면은 당연히 자동차도 더 많이 만들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우디도 자동차도 사우디가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성들 똑똑해요. 똑똑한데 직장이 잘 없었는데 그 여성들한테 어떻게 자리를 주느냐. 제가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세우거나 기업을 세우면 제가 사우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20명을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적으로. 20명 고용 안 하면 제가 사우디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우디 정부가 뭐랬냐면
여성 1명 고용하면 3명을 해주겠다. 그러면 20명 남성 하는 것보다는 여성들로 채우면 더 낫잖아요. 더 많이 하면 그게 3배를 카운트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여성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게 사우디가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술도 그런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아무데나 술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허가 받은 곳에서만, 허가증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겠죠. 보통 국가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돼지고기도 허가증 있는 사람만 사는 나라들이 까타르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사우디가 주류 판매를 엄격하게 규제를 하듯이 대신 팔기는 팔되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지만,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저한테 비행기가 있어요. 제가 사우디 가는 비행기가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리야드로 가는 사우디아 항공이 있고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거쳐서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훨씬 싸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가격이라면 저는 사우디 안 타요. 직항이 더 편할 텐데.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은 내가 술을 안 마시지만 술도 없고 뭔가 딱딱하고 뭐 마음이 좀 이상해. 뭔가 이상해. 거리감이. 근데 아랍에미레이트의 항공은 너무 편하거든요. 술을 안 마시더라도 뭐 자유로운 분위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사회를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술 마셔서 사람들을 중독시킨다는 게 아니라 좀 자유로움을 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우디에 좀 더 자연스럽게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궁극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도 술도 있는 항공기를 날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사우디아라비아가 두바이와 경쟁을 하죠. 사우디아라비아 목표가 연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리야드를 방문하는 사람이 1억 명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리야드에서 내려서 리야드에서 놀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두바이는 환승객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고 리야드에서 내려서 리야드에서 놀고 리야드에서 다시 자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1억 명 되는 그런 관광 대국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관광객들이 와서 편하게 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우디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그전에는 남자 여자 데이트하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12월 달에 갔었을 때는 카페에서 남녀가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고 싶었어요. 그리고 히잡도 벗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분명히 히잡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인이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 쓴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점차 벗을 거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벗게 만드느냐? 그전에는 단속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단속하는 경찰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벗어도 잡아갈 사람이 없는 거고. 사우디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광고 말대로 우리 사우디가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청 변합니다. 네. 반발을 하기에는 사우디 35세 이하의 인구가 전 국민의 70%에 가까워요. 35세 이하의 국민들, 젊은 사람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개인적인 자유 통제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저 같은 라떼들은 통제 사회에서 살았어요. 줄 잘 서고 집합 잘하고, 한 사람이 김밥 먹으면 다 김밥 먹고, 한 사람이 짜장 먹으면 다 짜장 먹는 그런 사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요. 사우디도 그런 익숙한 라떼들이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라떼들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는 라떼들이 적고요. 라떼 아닌 사람들이 국민의 70%예요.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은 라떼가 원하는 사회를 원하지 않거든요. 좋은 거죠. 이거를 오히려 거스르는 게 더 힘들어요. 사우디의 변화를 보는 것도 상당히 사실은 중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영어 표현 중에서요. It couldn't be better. 더 할라웨이 좋다. 지금 현재는 더 할라위 없이 좋아요. 사우디는 우리에게 얻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 아시아에 있는데 왜 우리 한국과 관계를 더 좋게 하고 싶어 하느냐라고 따지고 물어본다면, 중국은 너무 덩치가 크고 좀 버거운 측면이 있고, 일본은 너무 보수적이어서 협력하기가 녹록하지 않고, 한국은 사우디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나라, 그래서 기술 이전이 가능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술이 좋아도 한국에 대한 국가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떨어져요. 예를 들면 국가 브랜드라는 게 뭐냐면요. 요즘 중국 물건 잘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물건을 잘 만드는데 만약에 똑같은 물건이 한국제하고 중국제에 있으면 사람들은 한국제를 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사해보면 중국제가 더 좋은데도. 그렇죠? 그게 국가 브랜드예요. 굉장히 좋은 차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했는데 중국 차인데 너무 좋아요. 또 하나는 독일차 벤츠예요. 근데 이름값에 비해서 벤츠는 중국차보다 모든 성능이 떨어져요. 근데 사람들한테 자, 똑같은 가격에 사라고 그러면 벤츠 사요. 왜냐면 독일제이기 때문에. 그게 국가 브랜드거든요. 그게 우리 국가 브랜드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손해보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 물건 좋은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걸어온 산업화의 역사를 높게 평가해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게 성공을 했으니까. 사우디한테는 이게 한마디로
좋은 귀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사우디 시장을 놓치지 않게 해서 아주 뭐 전폭적으로 계속적으로 덤벼들고 있기 때문에 사이는 좋아요. 관계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녹록한 시장은 아니다.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다. 일단 국민들 수준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이제 사우디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옮긴다면은, 그러니까 국가 관리는 비전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못 따라가요. 우리 왕세자는 하늘을 나는데 비전은 국민들이 아직 바닥을 기고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직 그 변화의 그 흐름을 잘 못 따라가고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국가는 나라는 분명히 가는데 사우디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그랬었을 때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두려워해서 많은 기업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 생각보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제인들 가장 중요한 게 이윤이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윤이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가 이제 주춤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방산업은 굉장히 많이 협력을 할 건데, 그 외에 다른 산업들에서 뚜렷하게 사우디라든지 중동 국가에서 이윤이 날 만한 사업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에게 투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MOU를 맺고 뭐 투자가 얼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기업이 얼마큼 투자했다 그런 게 뭐 자세히 나오진 않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그들이 국부 펀드를 이용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펀드에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이득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득 보장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피디님한테 투자를 하는데, 자,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얼마 투자를 할 테니까 수익률 얼마를 주십시오 하는 그 율이 너무 높아요. 근데 나는 이 수익을 낼 만한 자신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해보면 하겠는데, 그런데 같이 쉐어할 게 많다면은, 아, 내가 이거를 만들어서 괜히 남 좋은 일 시키는 수도 있잖아요. 내 인건비도 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현재.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시장은 중국, 미국, 유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활로가 필요한 게, 사우디가 이제 발전하니까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 시장에 우리가 들어서서 무언가 부를 창출하려고 하고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데, 현재는 그닥 그렇게 성적은 뭐 대단히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과정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주변 지금 중동의 그 발전하려는 국가들이 예전처럼 호락호락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그전에는 우리 생각하기에 많은 나라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너희들 돈 많으니까 돈만 내, 우리가 할 테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돈만 내지 않는다. 기술을 다오. 기술을 줘야 되는 입장에 들어와 있어요. 기술을 배울 수는 있는데 저한테까지 모든 기술을 다 주면서 저하고 협력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핵심적인 기술은 안 뺏기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계속 우위를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기술 이전을 잘 안 해주죠. 핵심 기술은 안 해주고 밑에 것만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도 떼제베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KTX 할 때 받으려고 그러는데 프랑스가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은 기술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개량을 하고 싶고, 이해하면 더 많은 기술을 받고 싶어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예전처럼 그 나라가 돈을 대고 우리가 뭐를 한다는 게 아니라, 돈을 대고 우리가 기술을 줘야 되는 조건을 만든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요, 인공위성을 만들었잖아요. 인공위성을 만들었을 때 UAE가 우리가 기술을 줬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에 70이고 UAE가 30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이건 UAE가 밝힌 퍼센트예요. 자기네 기술은 30, 그 다음에 한국이 70.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사랑 이들이 달나라 탐사선이나 이런 걸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때 회의 때 한국과의 협력에 참가했었던 UAE의 기술 테크니션이 지금 UAE의 외교부 차관이에요. 그 회의 때 저한테, 제가 같이 참가했었는데 그 회의에서 그런 말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하고 하는 줄 아냐? 왜 우리가 한국과 했는 줄 아냐? 기술 이전 때문에 그랬다. 일본은 기술 이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 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돈만 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만들려야 하는데 그 기술이 우리가 모르니까 기술을 배워서 만들려니까 우리한테 기술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우리 기업들도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내가 가진 기술이 10개고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는데 이걸 저쪽에서 분명히 달라고 그럴 텐데 어디까지 우리가 줄 수 있을 것인가. 저쪽에서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그러겠죠. 예, 우리는 하나라도 더 안 주려고 그러고. 예, 이런 이제 고민이 할 수밖에 없어요.